심리학 미술관에 가다. 미술의 마음. 윤현이 지음. 편행꽃 지와인. 카라바조는 왜 목이 잘린 그림만 그렸을까? 모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휘슬러의 그림에는 왜 안개 낀 날이 많을까? 그림에 담긴 화가들의 마음은 종종 우리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카라바조의 살인자와 천재화가로서의 이중적 삶의 행보는 정신의학적 문제, 즉 조현병의 가능성을 질문하게 한다. 황금빛이 감도는 렘브란트의 무수한 자아상은 나를 정확히 아는 일이야말로 세상과 맞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색채와 감정의 한계를 표현했던 터너와 모네가 빛을 담아낸 방식 뒤에는 현대의 신경심리학이 밝혀낸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 빛이 든 고요한 실내에 시선이 머물렀던 북유럽 화가들의 따뜻한 그림을 감상하며 심리적 면역력과 행복의 담론을 생각해 볼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행복의 달인 모네. 행복의 실체는 사미엘 베케트의 연극에서처럼 온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기약을 알 수 없는 고도 같은 것이었던지 모른다. 하지만 삶이란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의 순간이지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야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도달한 목표에 평생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로마 시인 호라타우스는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고 노래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라는 로마 시인의 지혜를 담고 있다. 호라티우스에게 행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류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최대 효용을 갖는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통찰은 현재 누리는 부귀와 영광 혹은 고통과 좌절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메멘토 모리이다. 죽음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진실을 상기할 때 나는 호라티우스의 식구를 떠올린다. 행복 연구의 대가인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행복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말한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너는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선명한 단어로 행복을 정의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물질적인 부는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숱한 화가들 중에는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시련을 몇 가지 겪었던 화가들이 많지만 모네야말로 심리적인 부자, 행복의 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비록 젊은 날 경제적 고통을 겪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는 일평생 좋아하는 일에 매진했다. 공공에 처했을 때도 그를 지지하고 후원해 멈추지 않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을 세상에 선보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화가, 빛이 된 그 이름 모네야말로 행복의 상징 아닐까? 나는 우주가 내 앞에 펼쳐 보이는 광경을 직접 관찰하고 부시 그것을 증언하도록 했을 뿐이다 라며 모네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겸손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우주의 광경을 그림에 담는 매 순간 모네는 행복했을 것이다. 문 밖을 나서 산책길에 오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다. 포르투갈 시인 페소아의 식구를 떠올린다. 때로는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듣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바람이 지나가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도 생의 감각이 일깨워지고 행복을 느꼈던 포르투갈의 시인은 현인이었을 것이다.
영국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워독은 나를 둘러싼 마음의 보호막을 걷어내고 내 앞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오롯이 마음을 던져놓을 때말로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자연과 예술의 공통점은 인간이 자아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술 작품 앞에서 자신을 잊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한다. 빛과 색채의 황홀경은 물론 바람 소리까지 들리는 모네의 그림 앞에서는 스스로를 망각하게 된다. 모네의 예술은 자연과의 완벽한 합일이다. 모네는 말했다. 모두들 내 작품을 논하고 이해하는 척한다. 마치 이해해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랑하면 될 것을. 센 강변의 언덕에서 사계절을 그렸던 모네는 세상에서 가장 광대한 작업실을 가졌던 화가이다. 그의 삶은 파리에서 센 강변에 아르장테유, 푸아시, 베테이유, 지베르나를 지나 영국 해협의 르아브르 해변으로 이어진다. 지베르니에 정착하기 전까지 센강 언덕이 그의 작업장이었다. 빛은 신의 정원을 시시각각 다른 빛깔로 물들었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었다. 모네는 대기와 빛의 움직임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반세기 이상 끈질기게 채집했다. 찰나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 수십 개의 캔버스를 동시에 세워두고 빛을 따라가며 그림을 그렸다. 파리 근교의 여가 생활을 담은 초기 그림은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센강의 아침 안개, 젖은 대기를 관통하는 햇살, 오후의 건조한 노란빛, 앱트 강변의 포플러, 햇살에 따라 다채로운 색을 띠는 볏짚더미를 담았다. 아스라의 안개 핀 아침과 베테이유 강변의 마을을 품은 한여름 오후의 황급빛, 그리고 저녁 어스름에 불화해진 마을의 전경들, 그가 온몸으로 그려낸 풍경들을 따라가노라면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이 시처럼 펼쳐진다. 비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관을 향해 직진했던 무서운 집중력, 같은 주제를 수십 번 다시 그리며 완벽을 추구하던 시시포스적인 열정이야말로 모네가 가진 차별적 천재성이 아닐까? 어느 해 가을 모네는 햇살에 따라 변화하는 건초더미 연작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는데 이 작업은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졌다. 왜 하필 미적인 요소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건초더미인가 의문이 들지만 모네가 그리기로 한 것은 빛과 대기의 변화였기에 피사체에 미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인상파의 대부격이었던 피사로에게 작업의 진척 과정을 줄곧 편지로 전했는데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썼다. 건초더미를 내가 먹어보면 건초더미로 변해 건초더미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대상과 일체가 되고 싶을 만큼 몰입했던 모네의 진심에는 소년 같은 천진함과 진지함이 묻어있다. 파리에서 출생한 모네는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 5살 무렵 노르망디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로 이주했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이미 10대의 캐리커처를 그려 용돈을 벌 만큼 대상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는 데 뛰어났다. 바다 풍경을 탁월하게 그리던 부댕은 이런 모네의 잠재력을 알아보았고 풍경화를 그리도록 조언하고 가르쳤다. 매일 강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자란 소녀는 자연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키워갔다. 대자연의 변화와 무쌍함과 생동감을 담아내기 위해 빠른 붓질로 툭툭 끊어지는 필선을 사용했다. 1859년 19살 모네는 사업가인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가 되기 위해 파리로 향했다. 에콜레 보자르에 입학해 아카데미즘을 답습하기보다 아카데미 스위스에 다니며 인상파 화가들의 대부격인 피사로, 르누아르, 드가, 시슬레, 바지유, 세잔 등과도 어울린다. 현대적이며 자본주의적인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는 파리의 산책자를 자처하던
보들레르와 인상파의 아버지 마네는 찰나의 미학을 추구해 새로운 신미안을 선보였다. 그것은 곧 인상파의 화두가 되었다. 18세의 아름다운 모델 까미유를 만났을 때 모네는 25세였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3년 후 아들 장을 낳고 결혼 생활에 몰입했지만 화가의 길을 가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마저 거부했다. 20대의 심각한 생활고를 겪으며 좌절에 빠진 그는 한때 강물에 뛰어들 만큼 절박하던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어렵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카미유는 가난한 화가를 옆에서 지지해준 사랑 많은 아내이자 뮤즈였다. 이 시절 모네가 그린 아들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그 사랑의 크기이다. 햇살이 비친 구름과 파르스름한 빛에 감싸인 여인, 그녀의 드레스를 휘감은 바람이 들꽃으로 흩어지는 양산을 쓴 여인과 양귀비 들판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들로 모네의 스타일을 대표한다. 두 그림 모두 사랑하던 아내와 아들 장이 함께 있는 산책길이다. 어느 아방가르드 화가가 그러했듯 모네와 카미유도 자포니즘에 심취했다. 모네는 카미유가 죽기 2해 전 일본 목판화를 흉내낸 기모노를 입은 카미유를 제작했다. 강렬한 붉은 기모노를 입은 카미유는 거금에 판매되었다. 덕분에 그들의 생활은 편해졌다. 그러나 원래 몸이 약했던 아내는 둘째 아기를 낳은 후 든 합병증 때문에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카미유 임종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모네는 그림으로 영원히 기록했다. 인상적이게도 아내가 떠난 후 모네는 더 이상 초상화를 그리지 않았다. 자연의 사물들만을 그렸고 사람을 그리더라도 얼굴을 완성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난 후 재혼한 알리스의 장성한 딸 수잔을 모델로 양산을 쓴 여인을 한 번 더 그리지만 이 그림에선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다. 수련 시리즈의 비밀. 1889년 인상파 동료였던 알프레드 시슬레의 죽음 이후 모네는 본격적으로 수련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후 재혼해서 얻은 딸 수잔의 죽음, 사랑했던 장남과 둘째 부인을 차례로 떠나보내는 아픔이 거듭되었다. 모네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축원하는 제레와도 같이 수련을 그리며 상실의 고통을 달랬다. 노년의 지베르니에서 보낸 30년 동안 그린 250편 이상의 수련은 그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한다. 사랑하던 사람들을 차례로 잃고 화가의 절대 도구인 시력마저 상실했을 때조차 그는 수련을 제작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진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애착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세월이 가져다준 지혜인지도 모른다. 빗을 걸러 색채를 만드는 일에 혹사당한 예술가의 눈은 지쳐갔고 흰색은 노란빛으로, 녹색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붉은색은 오렌지빛으로 변해갔다. 푸른색과 보랏빛 역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변해갔다. 형체의 디테일은 사라지고 경계도 흐려졌다. 그가 1908년 베니스를 방문하며 그린 일련의 연작들을 백미장이 만들어낸 결과다. 동료화가 오늘의 도미에가 눈수술 이후 시력을 상실한 것을 목격했던 모네는 수술을 거부했다. 색을 분별할 수가 없어 물감 튜브를 읽어서 색채를 인식해야 했고 팔레트에 정렬된 순서대로 색채를 기억할 뿐이었다. 급기야 72세가 된 모네의 한쪽 눈동자는 악화한 백미장으로 인해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자연광 때문에 낮 동안에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지경이 되자 결국 그는 수술을 받아들였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한쪽 눈만으로 쉼없이 작업을 이어갔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며 모네는 진정한 평화의 순간을 상징하는 수련 패널 2점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친구였던 수상 클레망소는 독립된 방 전체를 장식할 수련 그림
19점을 그려달라는 제안을 했다. 모네는 채광이 좋은 흰 방에 그림을 전시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수상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고는 타원형의 방을 장식할 장대한 수령과 연못으로 늘어진 버들가지 그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수련의 방은 티일리궁 정원에서 오렌지를 재배하던 온실을 개조해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련 그림은 거대한 타원형 방의 벽을 전방위로 두르고 있다. 자연의 빛을 받으며 마치 연못의 한가운데 서서 물 위에 뜬 수련을 감상하는 기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타원형으로 지어진 수련방이 마련되어 있다. 모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림의 주제 전환이 우리의 생애 발달 단계 혹은 발달 과제와 교차하는 것을 발견한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열중하다가 중년에 이르러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년이 되면 살아서 꽃피고 환생하는 사소하지만 위대한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모네의 10대와 20대의 초기 그림에선 도시인들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30대의 그린 그림에는 어린 아들과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친다. 40대의 그림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자연의 풍경만 남는다. 다수의 인상파 화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어린 필치로 현대로 진행 중인 파리와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았지만 모네만큼 자연에 깊이 합일된 사람은 흔치 않았다.